안녕하십니까. 이번 첫 번째 세션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세션 주제는 환경과 남북한 협력 그리고 해양입니다. 저는 이번 세션의 사회를 맡은 통일연구원 부원장 전병군입니다. 네, 이번 세션은 열심히 밤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 약간 오버됐습니다만 12시 가능하면 12시 이내에 맞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 세 분의 발표자를 모셨고요. 역시 또 세 분의 지정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분은 발표 주제는 KEI 북한 환경 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 협력 사업 개발 연구 과제의 성과와 한계입니다. 이 주제를 발표해 주실 강택구 환경연구원 한국환경연구 박사님 모셨습니다. 두 번째로 고문원 분석을 통한 포유동물 분포 복원과 남북한 협력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역시 한국환경연구원의 국경아 박사님 모셨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EU 북한 환경 및 재난 방지 분야 협력입니다. 이 주제로 이상수 박사님께서 멀리 줌으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박수로.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환영드립니다. 이 세 분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실 역시 세 분의 토론자분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좌측으로 순서대로 김재기 전남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준희 세종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토론해 주실 한국환경연구원의 심창섭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이렇게 다 오늘 세 분의 전문가분들과 또 세 분의 토론자들의 토론을 들으실 텐데요. 세 분께서는 한 15분 정도로 발표를 해주시고요. 발표를 먼저 다 들은 후에 세 분의 토론을 듣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께서는 약 한 7, 8분 정도의 시간을 사용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순서대로 강택구 박사님께 먼저 발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경연구원 강택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KEI 북한 환경 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 협력 사업 개발 연구 과제 성과 한계 2020-2023인데 이거는 올해 제가 이제 4년간 수행했던 사업들을 한번 평가해보고 한계점 뭐였는지를 한번 검토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진행을 한 거고, 사실 이게 6년 일몰이죠. 6년 일몰 사업인데 우리가 4년차인데 뭐라고 볼까요? 대외적인 요인으로 급작스럽게 이제 올해 과제가 종결되면서 이제 한번 그간의 과제를 어떤 쪽을 좀 진행을 했고 향후 과제를 할 때는 좀 어떤 부분을 좀 유사한 내용을 진행을 할 때는 어떠한 걸 하면 좋을까 하는 관점에서 지금까지 사업들을 한번 정리해 본다라는 측면에서 작성한 일종의 악유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내용들을 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연구원은 2019년 6월달에 북한환경정보센터를 개소를 했고요. 그래서 북한환경정보센터를 개소한 이유는 좀 북한의 환경 관련된 연구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보를 좀 구축하고, 그래서 북한환경 연구의 기초 자료를 좀 제공해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북한환경정보센터를 만들었고, 그래서 그 센터의 기초에서 저희가
기반해서 북한환경 상태 조사 및 북한환경 협력 사업 개발 연구라고 하는 과제를 진행을 했었고요. 이 과제는 크게 저희들이 뭐 좀 시작할 때부터 해서 좀 뜻은 좀 크게 품고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뭐 로드맵도 만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2019년에 시작을 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올해 정착기로 좀 저희 나름의 평가를 하면서 발전기로 가자 뭐 이런 상황인데, 이제 갑작스럽게 중단이 됐던 사업이고요. 이제 그간에 있었던 사업들을 좀 현황들을 보면 20년, 21년, 22년, 23년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크게 이 사업은 북한환경 사업은 세 가지 축으로 좀 진행을 했어요. 제가 아까 이 표에서 약간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 여기 보면 단계 전략, 이렇게 전략이라고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의 축을 뒀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 북한 환경 상태 조사와 환경 정보를 구축한다라는 점, 그리고 하나는 협력 조사 및 사업을 발굴하고 개발한다, 이런 그 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토대로 이제 북한 환경 연구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성과를 확산하겠다라고 하는 세 개의 축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사업의 세 개의 축에 따라서 이렇게 뭐 20년 이게 이제 방금 남북한 환경협력 조사 연구 및 사업 개발에서의 연도별 사업이고, 다음은 이제 북한 환경 상태 조사와 환경 정보 구축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진행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을 잠깐 시간이 있으니까 잠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조사 연구 및 사업 개발에서는 사실 주제는 되게 다양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뭐 북한의 대기, 한강하구, 접경 지역, 환경 영향 평가, 기후 변화, 자연 재난, 산림, 그리고 오늘 구경화 박사님께서 발표하시는 고문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있었던 문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조선시대의 생태계 이런 것들도 좀 보는, 어떻게 보면 이 연구 주제 자체가 상당히 좀 역사적일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구 박사님은 역사 전공은 아니시지만 그 전공뿐만 아니라 공대에서 있는 공학적 연구에서부터 인문사회과까지의 다양한 주제들을 저희들이 진행을 했었고, 이 조사 및 환경정보 구축은 바로 이런 이 사업들을 발굴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그 정보 관련된 자료들을 저희들이 따로 그거와 플러스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저희가 추가로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20년도 같은 경우 뭐 토지 피복지도 구축이라든지, 또 하나는 뭐 이 북한 환경 상태 관련된 일본 문헌, 미국 문헌, 중국 문헌, 그리고 북중 접경 지역에 있어서의 그 환경 연구들을 중국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뭐 이런 자료들을 좀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들을 좀 살펴보면서 주변 국가의 관계들 속에서 이 남북한의 이런 환경 문제들을 어떻게 좀 해결하고 사업을 발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연구 개발 사업하고 환경 정보 구축 이 사업들을 토대로 해서 이 관련된 연구들을 성과를 확산하고, 사실 오늘의 이 모임도 이 회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올해 있었던 사업에 대한 성과 확산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이제 지금처럼 이제 이런 국제학술회의라고 하는 국내 국제학술회의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1세션, 2세션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학술회의뿐만 아니라 남북환경 포럼, 북한 환경 리뷰, 동영상 보고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좀 활동들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성과물들을 좀 보면 크게 네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보고서, 북한 자료 구축, 네트워크 정보화 뭐 이런 사업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까지 이런 사업 관련된 보고서들이 한 25건 정도 발간을 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북한 환경 정보라는 게 특히 뭐 정병건 본장님께서도 잘 북한 연구도 오래 하셨고 중국 연구, 북중 연구 뭐 이런 쪽 많이 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북한의 자료라는 것이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것들을 한번 이 자료의 신뢰성을 떠나서 일단 최대한 우리가 좀 검증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검증하되 좀 한번 최대한 모아보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정리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환경정보센터라는 것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좀 구축을 했고, 지금
올 연말에 런칭을 할 생각이고요. 이제 하는 그뭐 실무적인 것들만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카테고리를 이제 뭐한 7, 8개로 나눠서 뭐 자연재난, 뭐 상수도, 뭐 폐기물 이런 여러 다양한 자료들을 텍스트하고 좀 이렇게 도식화해서 자료를 좀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와 한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간에 뭐 한 3가지, 뭐 3-4가지 정도 저희가 그냥 나름 이렇게 뽑았는데 남북 환경협력 사업 발굴에 있어서의 다양한 주제들을 좀 저희들이 좀 주제를 발굴했고 그러한 관련된 사업들을 좀 정리했다라는 점, 그리고 북한 환경 상태 정보의 체계화를 위한 나름의 이런 토대들을 좀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우리가 북한 환경 동향이라고 해서 이 상반기 하반기에 북한 관련된 환경 관련된 내용들을 쭉 담아서 이 자료들을 좀 발간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해서 이런 모임들, 지금 같은 이런 학술회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 성과들을 확산하기 위한 주제들, 이 회의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고, 근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급작스럽게 종결이 되다 보니까 그간 진행됐던 사업들을 좀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하나로 이렇게 좀 아우를 수 있는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엄브렐라로서 잡을 수 있는 사업들이라든지 그런 체계들을 잡는 데는 좀 한계를 가졌다라는 점이 좀 아쉽고,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내년도에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예정됐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불가피하게 좀 차질을 빚게 됐다는 점. 그리고 이건 좀 마이너한 거긴 하지만 사실 뭐 이제 북한환경정보센터 홈페이지라는 것이 요즘은 이제 인터넷,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는 환경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좀 저희들이 영문화하고 핸드폰용으로 좀 만들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것들을 하지 못하면서 조금 아쉽게 되는 측면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조금 이 연구의 수행에 있어서 좀 아쉽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한 4년 정도의 이 북한 환경 관련된 연구들을 쭉 진행을 했었고 그에 대한 이 나름의 성과 그리고 한계 이런 것들을 좀 저희 간단하게 좀 보고하는 자리를 좀 만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기운 없이 이렇게 발표를 해주셔서, 예, 강택구 박사님께서는 KEI에서 지난 20년도부터 23년 올해까지죠, 약 4년 동안에 걸쳐서 북한 환경 조사 그리고 남북한 협력 방향에 관한 연구를 쭉 수행하시면서 그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오늘 지금 해주셨습니다. 그 발표를 해주셨고, 연구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관련 정보들을 북한 환경정보센터에서 이렇게 축적하는 그런 성과도 거두셨고요. 그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연구를 수행했다 이렇게 평가할 만합니다. 사실 통일연구원에서 남북한 관련한 연구들을 전반적인 큰 틀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지만 강론에서는 지금 이와 같이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연구원이 우리나라 환경연구의 메카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연구들이 쫙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의 전반적인 우리 연구 환경도 그렇고, 또 남북한 문제나 북한 연구라는 것은 이제 그 미래 연구 그런 점에서 반드시 이제 그 지속되고 해야 될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지금 아쉽게도 좀 중단됐습니다만 4년 동안의 성과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드립니다. 네, 첫 번째 발표는 이렇게 마치고 그럼 다음 두 번째 발표로 구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KI의 구경합니다. 지금 강태구 박사님께서 전체적인 총괄로 발표를 해주셨고 그 가운데 제가 수행했던 연구를 제가 한 사례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연구는 고문원 분석을 통한 포유동물 분포 복원과 남북한 협력 방향으로서요. 우리나라에는 참으로 많은 정말 가치 있는 고문원이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많은 정보들을 저희가 그거에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직 그런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도 저희가 결코 이 문헌 자료에서 뒤처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연구를 함으로써 어떤 글로벌하게도 이제 어떤 리딩 컨트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연구 필요성은 우리가 지금 저는 이제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생물 종이 기후 변화나 다른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포유류가 많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우리나라의 포유류 분포나 포유류 서식지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호랑이라든가 뭐 이런 관련된 곰이라든가 사냥이라든가 뭐 관련된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이라고 판단되는 포유류 같은 경우에 서식지가 남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구가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서식지 조건 자체를 아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선시대 문헌을 통해서 봤을 때는 그 전체적인 서식지 조건을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그걸 알기 위해서 기초자료로 분포를 복원하는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고문원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연구 목적을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복원을 하고 시대별로 분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보고 그리고 이런 특히 멸종위기종이나 이런 종들에 대한 복원을 위해서 남북한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또 남북한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글로벌하게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네, 어떻게 연구를 이제 수행을 했냐면요. 먼저 조선시대 곡물 기록, 그러니까 기록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시대별로 찾고 동물 분포 자료를 군현별로 찾아서 저희가 분포를 복원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전에는 조선시대에는 우리 지금의 텍소노미, 그러니까 분류 체계가 있지도 않았고 그렇지만 하나의 좋은 기록이 뭐였냐면 각 지역에서 특산물을 곡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이제 세종대왕 이후로 곡물에 대한 그 기록을 남길 때 굉장히 정밀하게 잘 남겼고 그래서 그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9년 단위로 해서 분포를 복원했습니다. 사실 9년 단위로 한다면 서식지 자체를 복원하기는 힘들지만 이 동물들이 사는 서식 환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9년에 있는 어디에 서식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9년 단위로 복원을 한다 할지라도 한 번도 전체로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자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했던 이제 먼저 조선시대 북한 포유동물 분포 현황 및 DB를 구축하는 일을 했는데 그거에서 이제 조선시대에 어떤 문헌을 사용했냐 하면요. 지역별로 이제 기록 자료를 수집했는데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 동국여지 승남, 대동지지 이렇게 해서 시대별로 그래서 세 개의 주요 곡물 지리지에 나와 있는 곡물 자료를 지역 베이스, 9년 단위의 지역 베이스로 저희가 수집을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각각의 이제 포유동물 DB 이제 각각의 세종실록 지리지라든가 동국여지승남, 대동지지에 있는 어떤 동물이 있는지 그걸 찾고 그거에서 몇 종의 동물이 있는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6목에 24가지 24개의 포유동물이 이제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신증 동국여지승남에는 세목에 14가지 포유동물이 그리고 이 14가지의 포유동물이 18가지 곡물로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동지지에는 세목에 17가지 포유동물, 이 포유동물이 25개의
곡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곡물 같은 동물이라도 곰이라고 친다면 곰 쓸개도 있고요. 곰 가죽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있어요. 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곡물 종류가 있는데 그건 하나의 곰이고 그리고 그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세종실록 지리지나 이런 곳에서 곡물을 기록할 때 그 굉장히 엄격하게 그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인지를 판별해서 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각 군현에서 나오는 곡물을 바탕으로 이렇게 분포도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그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곡물 자료가 있는 도입니다. 경기도는 지금 없고요. 포유류에 대한 곡물 자료가 나머지 도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거를 갖다 기록을 갖고 복원한 자료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산양입니다. 산양이 이제 멸종위기종이기 때문에 이 산양인데 이 산양이 조선시대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어느 군현에 어느 도에 있었는지를 저희가 복원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산양인데 신득 동국 여지 승남 분포가 지금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동 지지에서는 또 분포가 이제 분포 지역을 저희가 이렇게 복원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분포를 복원을 해서 분포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 이거는 청설모입니다. 청설모는 이렇게 조선 15세기, 16세기, 19세기 분포가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포가 변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남, 대동지지에서 각각 다른 포유동물을 다 분석을 하고요. 그중에 세 지리지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동물에 대해서는 공간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청설모류 분포 변화처럼 분포 변화를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곡물 기록의 또 하나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이슈에 의해서도 곡물을 걷기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고 사실 이런 고문어를 통해서 많은 연구를 할 때는 사회적인 변화, 그다음에 기후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얘네 분포가 변하는 것들의 원인을 찾고 있는데요. 특히 이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사회 경제적인 변화,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서식지 파괴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분포가 많이 영향을 받은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건 또 하나의 예시는 산양입니다. 산양도 이렇게 분포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어떤 특별한 경향성을 보인다기보다 그 시대의 경제 사회적인 변화가 주된 원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기후가 원인이거나 하면 어떤 일정한 트렌드를 가지고 변화할 텐데 그것보다는 네, 그 사회 경제적인 영향일 때는 좀 더 다른 어떤 트렌드가 보이지 않는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네, 이걸로 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면 아니 근데 제가 이거 뭐 슬라이드 없이도 얘기는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곡물 자료를 바탕으로 이게 근데 여러분한테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연구의 의의가 남북한의 협력 방향을 내놓는 것도 있고 이런 고문원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서식지 자료를 복원하는 게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세세한 자료가 있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의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남북한의 어떤 서식지 조건이 저희가 복원을 함으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 같은 경우에는 남북한이 협력해서 서식지를 복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동북아시아 전체적으로 협력체를 만들어서 이건 복원 프로그램을 정치적이지 않은 다른 루트로 해서도 남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 같은 경우에는 국제의 다른 기구들을 통해서 좀 더 글로벌하게도
협력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 협력에 있어서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을 좀 비껴나가면서 꾸준히 함께 협력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좋은 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이 잘 됐을 때는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 박사님께서는 한반도 포유류 동물 복원을 위한 기초 연구죠. 문헌 분석을 통해서 다 보시고 그걸 또 토대로 삼아서 남북한 협력 방안, 미래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연구, 미래 연구까지 같이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축적이 되면은 상당한 나중에 뭐 환경 분야도 그렇고 한반도 전체의 생태계 복원도 그렇고 남북한 협력 또 국제적인 그런 의의가 있는 연구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주제로 멀리서 참여해 주셨는데요. 이상수 박사님 들리시면은 뭐 바로 마이크를 넘겨서 발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수 박사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지니바의 HD 센터의 이상수입니다. 네, 사실 저도 오늘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미리 좀 전달을 못 드려가지고, 지금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냥, 슬라이드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EU와 북한 간 환경 및 재난 방지 분야에서의 협력인데요. 최근 북한도 좀 심각한 기후변화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지만 최근 또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로 현재 국제사회로부터 지원과 협력이 거의 중단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는 국경 봉쇄 문제만이 아니고요. 하노이 협상 이후에 북한은 외부와의 협력과 지원에 대해서 매우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자신의 문제를 좀 자력으로 극복하려고 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또 외부에서 또 보는 입장에서는 아직 많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책 분야에서 경험과 기술력 부족 등이 많이 있어서 그러한 문제점을 단시간에 좀 해결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북한도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북한은 향후 만약에 국경을 전면 개방하고 국제 협력이 시작이 된다면은 환경과 재난 방지 분야에서 좀 선진적이고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EU 국가들로부터 좀 지원을 받으려 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발표할 주제는 첫째, 과거 EU의 대북 지원 사례를 좀 알아보고요. 둘째는 북한이 앞으로 EU와 어떤 분야에서 협력을 원활히 좀 할지 예상해보고, 셋째, EU가 북한에 어떤 정책적 제안을 해줄 수 있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EU와 한국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EU의 과거 대북 지원인데요. 90년대 이후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아시다시피 90년대 중반에 북한은 대홍수로 인한 식량 위기를 겪었는데요. 당시 식량 위기로 200만에서 300만 정도의 주민이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영양실조에 걸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는 이를 계기로 북한의 포괄적인 인도 지원을 시작하고요. 그러한 예로 이유는 1995년부터 약 136만 유로를 130여 개의 인도주의 사업을 통해서 북한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당시 90년대 중반 EU의 대북 지원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요. 첫째는 EU는 북한의 식량 위기 극복을 초점에 맞춰서요. 식품, 의약품, 그리고 비료, 농업 설비 등의 지원을 했습니다. 둘째는 EU의 대부분 지원이 정부의 직접적인 관여가 아닌 비정부 기구, NGO 혹은 국제기구, UN 등을 통해서 진행이 됐고요.
셋째는 대북 인도주의 지원은 당시 북한과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북유럽들과 그리고 스위스가 주도를 했는데요. 그 예로 스웨덴은 1996년 기근 구호를 위해서 1,000만 달러에 달하는 원조를 북한에 제공을 했고요. 스위스는 EU 국가는 아니지만 1995년부터 최근까지 대북 지원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원조를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의 지원 상황을 살펴보면요. 2000년대 들어서 남북 관계가 좀 개선이 됐죠. 그런 또 계기를 또 통해서 EU 회원국들과 북한 간의 또 수교가 이어졌고요. 그리고 이러한 외교 관계 수립은 유럽연합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외에 그 당시 대북 인도주의 지원 규모를 보면요. 2000년 이후 정말로 점점 크게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 한 4,175만 유로 정도에 달하는 그 당시에 2002년에 최고의 정점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2000년대부터 북한도 좀 기근에서 좀 벗어나서 또 식량 작황도 좀 더 좋아지고요. 그래서 이후에 대북 지원 방식에도 좀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전에는 식량 위주의 단기 구호 문자 지원을 했는데, 기근이 조금, 그 식량 상황이 좀 좋아지자 중장기적인 농업 기술 개발이나 작물 재배, 종자기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좀 개발 협력 사업으로 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속 좀 가능한 그런 농촌 개발을 위해서 좀 EU가 좀 북한을 지원하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식량 안보 프로그램을 UNDP 등을 통해서 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부터는 EU 차원에서 북한 내에 있는 공공 인프라 건설이라든지 농업 기반 시설 개선, 그런 광범위한 좀 기술적인 지원을 좀 많이 해서 좀 성과를 많이 거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2006년도 1차 핵실험 이후에 좀 어떤 EU가 어떤 지원을 좀 했는지 알아보면요. EU도 2006년도, 2009년도에 북한이 1차, 2차 핵실험했을 때 미국, 한국, 일본이 제재를 가하면서 EU도 같이 동참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EU가 포괄적이고 좀 포용적인 북한에 대한 정책을 폈는데, 북한이 이제 핵 개발을 이제 추진하면서 EU도 이제 좀 비판적이고 좀 비판적 관여 정책으로 방향이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북 정책하고 또 2006년 이후 대북 경제 제재 이후에 이외의 대북 지원도 점차 전반적으로 감소하게 되는데요. 결국 2010년 이후에 이후에 대부분의 지원은 아일랜드, 핀란드, 프랑스 등의 비정부 기구, NGO를 통해서 좀 소규모 지원으로 사업이 좀 전환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EU의 대북 지원은 북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지원 규모뿐만 아니라 형식 면에서도 좀 변화가 생깁니다. 이전에 북한의 농촌을 좀 중심으로 진행된 개발 협력 사업이 2000년대 이후에는 주로 식량, 환경, 그리고 재난에 대한 위기 관리, 좀 역량 구축, 캐퍼시티 빌딩이죠. 좀 높이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좀 많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은 주로 북한의 정부 관련 전문가들이었고요. 그런 전문가들이 때로는 유럽에 방문을 해서 유럽 전문가들이 전문 지식, 경험 그런 거를 좀 제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020년 국경 공세 이후를 좀 살펴보면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EU의 대북 지원 협력도 사실 국경 봉쇄 이후에 거의 지금 대부분이 중단된 상황이고요. 최근 좀 몇몇 유럽의 NGO들이 좀 인도주의 지원을 재개하기 위해서 유엔 제재 면제 승인도 받았는데요. 근데 사실 지금 2021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든 서방 뭐 유럽 국가들의 대사관 그리고 국제기구 직원들이 지금 북한에서 모두 철수했기 때문에요. EU의 인도주의적 활동 재개가 지금 매우 지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EU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좀 관심이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또 지금 유럽이 제일 관심 있는 안보 분야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뭐 지원이 이제 그쪽으로 관심도 그쪽으로 좀 쏠리고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은 또 재건 복구에 또 EU 유럽 국가들이 또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도 북한에 대한 지원에 좀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뭐 결과가 EU의 변화만으로 또 볼 수가 없고요. 물론 우선 이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고 또 모든 EU 국가들의 대사관들도 철수를 하고 또 인도주의적 지원하시는 분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북한의 정권 자체에서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도 저는 EU 전반적인 EU의 지원이 감소한 이유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그럼 이제 과거에 제가 말씀드린 EU의 대북 지원의 특징인데요. 첫째는 EU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보편적 인권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지만 다른 한편 북한의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 개선 측면에서는 인도주의적 지원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 이유는 90년대 중반부터 북한에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뭐 2006년도부터 북한이 핵실험하고 제재 영향으로 좀 지원이 감소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도 EU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EU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좀 정치적인 문제와 좀 별도로 다루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셋째는 EU의 대북 지원은 1990년 중반부터 제가 인도주의적 지원을 시작했다고 했는데요. 그 인도주의적 지원이 2000년대에 이제 좀 들어서는 개발 협력으로 좀 전환되고요. 그다음에 2000년대 후반부터는 능력 배양 중심, 캐퍼시티 빌딩 쪽으로 진화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경 해제 이후에도 좀 제 생각에 그런 패러다임에 따라서 EU의 지원 형식이 직접적인 구호 물품 지급이나 아니면 자금 투자가 요구되는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아니면은 또 투자가 또 많이 요구되는 개발 협력 지원이 좀 배제가 되고 앞으로 그 국경 봉쇄 이전에 진행했던 능력 배양 중심의 접근법이 다시 좀 추진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러면 향후에 EU와 북한의 환경, 재난 협력 분야를 좀 제가 예측해봤는데요. 우선은 북한 정부가 2021년에 유엔에 제출한 지속 가능한 발전 보고서에서 자신들 자력으로 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자신들도 그런 분야에 있어서 좀 국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좀 강조를 했는데요. 제가 그 보고서를 좀 보고 그리고 과거에 북한하고 유럽, EU하고 협력한 분야를 좀 살펴봐서
좀 예측을 좀 해봤습니다. 몇 가지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산림협력인데요. 제가 앞으로 북한과 인류와의 환경 분야의 협력이 좀 재개가 된다면은 산림 분야가 우선적으로 좀 고려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이는 뭐 김정은 집권 이후에 북한이 현재까지 뭐 산림 복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산림 표현은 홍수하고 또 식량 생산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북한 정권 입장에서도 좀 신속하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국제 협력, 즉 유럽과 협력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북한은 최근 들어서 국경 봉쇄하고 남북 관계가 지금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동안 과거에는 좀 외부에서 한국이나 뭐 다른 국가에서 품종하고 뭐 묘목 구입에 이렇게 구입을 통해 가지고 좀 산림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데 지금 뭐 그런 공동 뭐 사업이나 협력이 지금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경이 열리면 북한이 한국 쪽이 아니라 유럽 국가들한테 명령 품종 구입 아니면은 뭐 그런 관련된 지원 요청을 좀 할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특히 북유럽 같은 경우에 겨울 이제 기후 이제 추운 날씨하고 또 건조한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유럽의 침엽수 뭐 조림 사업 같은 그런 분야에 북한이 좀 관심을 보일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또 방제림 기능이 있는 소나무, 북유럽 소나무가 많으니까요. 그런 소나무나 아니면은 침엽수 재배의 기술과 뭐 경험을 북한이 배우려고 좀 기술적인 요청을 유럽에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좀 재난재해 분야인데요. 북한도 최근 매년마다 지금 태풍, 홍수, 뭐 산사태 등 경험을 하고 있어서 자연재해 방지를 위해서 국가 최우선순위 과제를 해가지고 해결 방안을 지금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도 지금 여러 가지 뭐 내부적인 사실 기술 문제나 아니면 경험 부족으로 뭐 북한도 최근 뭐 전국적으로 위기 관리 시스템도 또 만들어보고 또 각종 통신 시설 그리고 방송 매체 등을 통해서 좀 여러모로 좀 성과를 좀 거뒀다고 저도 듣고 있는데 그렇지만 아무래도 그런 이제 SNS나 뭐 이런 기술력이 아직 그 통신 매체 기술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를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태풍 홍수 피해 줄이기 위해서 북한도 해안 지역에다가 방조제하고 뭐 방파제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건설했는데요. 근데 듣기로는 그런 방파제하고 방조제 건설하면서 서해안 그 내륙 쪽에 갯벌하고 영생 습지 같은 그런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오기 시작해서 북한이 그 유럽에 좀 친환경적인 그 방파제 건설이나 뭐 제방 건설 뭐 그런 쪽에 좀 관심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또 특히 또 네덜란드의 방파제 제방 건설은 뭐 수재 피해를 위해서 뭐 건설을 했지만 좀 친환경 쪽, 장기적인 안목에서 건설을 했기 때문에 생태계 파괴 등을 최소한으로 막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북한도 어쩌면은 앞으로 잠재적으로 친환경 쪽이 이런 재난재해 극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럽과 좀 협력을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야는 이제 정수 하수 처리 분야인데요. 북한도 지금 문제가 정화 시설이 또 부족하고 식수 문제 그리고 또 하수 처리 그런 이제
종합적인 이제 물 오염 문제가 큰데, 북한이 하수 처리장에 뭐 그런 정화할 수 있는 뭐 시약이나 뭐 장비 그런 게 부족하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산업 폐기한 폐수들이 완전히 처리되지 않고 이제 방류가 되기 때문에 수질 오염이 좀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도 뭐 기술, 자금, 뭐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수질 오염 문제는 점점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유럽 국가들한테 선진적인 좀 기술을 좀 전수받기 위해서 좀 방안을 고려할 것 같은데요. 특히 북한이 유럽 안에서 뭐 노르웨이 쪽은 수력 발전,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정수 처리, 수질 관리, 핀란드는 담수하는 그 시설 설치에 관해서 좀 관심을 보일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상 측정 그리고 정보인데요. 김정은 정권 초기에부터 북한은 이제 자연재해에 대해서 위험에 대해 뭐 대비나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기상 뭐 정보의 수집 그리고 조기 경보 시스템까지도 뭐 정비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북한도 어느 정도 이제 재난재해 기후 변화에 대한 이상 기후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자신들의 기상 측정 기능, 데이터 구축, 뭐 일기예보 그런 방송을 통해서 이제 주민들을 대피하는 그런 분야에서는 좀 더 좀 성과가 좀 있었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근데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보 통신, 위성 통신 그런 구축망이 아직도 부족해서 그 선진국이 하는 지금 그 최신 설비, 그다음에 정보 통신 그런 거하고 비교해서는 숫자가 아직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그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은 기후 변화에 대한 정보력 그런 거를 좀 유럽이나 해외에서 선진국에서 배울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은 그런 뭐 정보, 뭐 기술 전수 이런 게 제재 때문에 굉장히 좀 리스크가 많고요.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꺼려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좀 협력은 힘들 거라고 보지만, 근데 만약에 뭐 미래 북핵 문제가 조금 점진적으로 해결된다면은 그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EU와 북한 간의 기상 정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뭐 이런 교환 등의 협력도 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은 뭐 종합적으로 이렇게 제가 발표를 마치고요. 이따가 그 토론 시간에 질문이 있으면은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수 박사님께서는 지금 스웨덴에서 참여해주고 계신데 지금 시차가 꽤 있어서 새벽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드렸고요. 이따가 더 뭐 토론 시간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수 박사님께서는 논문을 통해서 환경과 재난 방지 관련 북한과 EU에 예상되는 협력 방향을 먼저 검토한 후에 한국과 EU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는 그런 시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현장에서 실증적인 그런 연구를 하고 많은 또 기여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저희 연구원하고도 몇 차례 와서 교류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무튼 뭐 이렇게 발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토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약 한 7, 8분 정도의 시간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순서대로 옆에 계신 김재기 교수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남대 정치외교학과의 김재기 교수입니다. 오늘 탄소 중립은 이제
정치 외교학에서 좀 다루지 않는 이공계 쪽에 제 기억은 환경과 과학이라는 과목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들었는데 생물학과 교수님이 그때 강의를 하셨거든요. 그때 그런 기억도 있고 하는데 제가 이제 주로 북한 정치 또 여수 캠퍼스에서는 북한 사회론하고 행정학과가 있을 때 북한 행정론, 북한 정치에 대한 강의를 했었거든요. 또 국제 지역 분쟁론 강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분쟁론에서 또 정치적인 이유로 난민이 생기지만은 주로 전쟁과 관계된 것이 있는데 또 환경 난민도 한 분야로 또 하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이제 대학의 그 통일부 통일교육센터하고 코이카가 하는 국제개발협력센터 이게 권역별 8개가 있는데요. 전남대학교에서 2021년도에 처음 만들 때 이제 제가 시작해서 지금 새로운 센터장을 코이카 출신 뽑았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그 환경, 특히 SDGs에 대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그 글로벌 스탠다드가 돼가지고 개도국을 지원을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은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글로컬 미래전략대학원에 이제 국제개발협력 석사과정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글로컬 3.0 사업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역시 이와 좀 관계된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또 특화를 저는 제가 중국의 민족 관계로 이제 박사학위 받고 티베트, 신장 주로 병강 지역에 대한 연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신장 지역, 그다음 동북까지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저는 아마 주제와 이제 접경하고 관계되겠는데요. 히말라야 권역 이게 이제 그쪽에 좀 관심 갖고 재작년부터 세미나를 하고 있고 한 9개 국가가 관계되거든요. 그게 티베트, 신장 이제 청장공이라고 그러죠. 그쪽 관계되고 인도 위에 키르기스탄부터 해가지고 미얀마까지 이제 그걸 하면서 아마 이런 주제도 그래서 큰 주제는 히말라야의 이 만년설이 사라지면 지구는 사라진다 그거예요. 이게 이제 환경하고 관계되고 기후 환경하고 관계되고 이제 그래서 또 생물 다양성, 생물학 교수님들 또 의료 보건 분야 또 뭐 문화적인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년에 이제 우리 박사님들 네 분하고 북한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정치, 군사, 외교, 안보가 상당히 딱딱하고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주제로 한번 해보자 해서 개발한 게 북한의 상가 강의예요. 이게 아마 크게 아마 이 프로젝트와도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압록강과 두만강에 사는 중국 쪽 만주 지역 포함해서 함경도, 평안도 그런 지역들 사람과 역사와 뭐 자연 환경 이런 부분들을 대한 것들하고 그다음에 대동강이라는 평양의 수도인데 그에 사는 사람들 강을 대표적인 세 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백두산과 금강산, 묘양산 그런 주제로 해서 지금 한 300페이지 정도 만들어놨는데 제가 아침에 북한 환경센터 사이트를 찾으려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들어보니까는 이제 12월 말에 개통한다는데 그런 쪽도 정보도가 있으면은 이걸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쪽 전공은 아니지만은 아침에 읽어보면서 이제 쭉 PPT 자료를 봤는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것만 좀 몇 가지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마 6년 프로젝트가 지금 4년을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4년 동안 이게 딱 코로나 시기에 이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정말 위험한 시기였는데 그래서 일단은 북한의 환경 정보에 대한 그 데이터들을 미국, 중국, 일본 해외에서 이제 북한에 대한 자료들을 주로 조사하고 분류 유형화했다는 그런 걸 봤었고요. 그다음에 북한 문헌 자료와 현지 자료, 현지 조사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아마 2020년 이후부터 안 되고 있는데 그건 뭐 나름대로 그 권위 있는 그런 연구자들의 해외 그런 분들의 연구 자료도 많은 도움이 되지만은 핵심은 북한 현지 필드 리서치가 안 되고서는 이 북한 환경센터가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PT에는 몇 장 들어있는데 실제 사이트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보려고 했는데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월에 공개되면은 그런 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그런 분류와 유형화 이게 상당히 학문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환경 정보, 북한의 환경에 대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유형화하고 분류해서 제시하고 있는가 그게 궁금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의 이제 이 기초 그런 자료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북한 당정 이게 이론 체제인데 당 우위 체제죠 이게. 조선 노동당의 기구를 보면은 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아마 과학교육부 당에서는요. 그다음에 농업부가 이제 크게 관계되어 있는 것 같고 국무위원회 이제 정부 쪽에는 환경이 들어가는 부처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토환경보호성이라고 이제 이게 첫 번째 있고 또 임업성이라거나 농업성, 수산해양성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북한의 이제 공식 정부 당의 지도 감독을 받는 그런 정부에서 이제 진짜 성과 발휘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도 매년 보고서라든지 내부적으로라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근데 북한 자료 적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특수 자료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자료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SDGs 아까 이제 지금 2023년도 올해 계획에 들어있더라고요. 또 EU에 계시는 우리 이상석 박사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런 분야 코이카 사업 전혀 모르고 했다가 이제 한 2년 동안 그냥 자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또 찾아보니까 아마 여섯 번째 항목 27개 항목 중에서 깨끗한 물과 위생 이런 부분이 그 관계되고요. 그다음 일곱 번째 에너지, 13번째 기후 행동, 14번째 수생 생태 보존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다음에 15번째가 육상 생태 보존. 이런 해서 17개 항목 중에서 한 5개 이상 정도가 또 환경과 관계된 그런 항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이상수 박사님 아까 간단히 말씀했습니다만 유엔에다 이걸 매년 유엔 가입 국가들은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못 봤습니다만은 또 그 보고서에 어떤 식으로 북한에서 이게 북한 보고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그런 문제 있습니다만은 그것들 얼마나 반영됐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말에 하여튼 그 센터는 제가 관심 있게 이제 보다가 사이트 들어가니까 KEI 사이트 들어가니까는 이제 북한 환경 리뷰라는 잡지가 1년에 2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 거 보니까는 다행히 우리 강태국 박사님이 논문 하나 쓰셨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 문헌을 분석한 건데요. 환경 관련된 논문들을 한 5쪽인데 그중에 공개된 한 3개 정도를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기상과 뭐 수문, 물 관리하는 수문 이거죠. 그다음에 산림과학 등 아마 3종을 분석하셨는데 이게 나름대로 아마 한 13개 정도인가 14개 정도인가 아마 그 분포를 보고 환경에 대한 것들을 분류를 하셨더라고요. 뭐 자연재해부터 해서 여러 가지들에게. 근데 이런 것하고 우리 또 남북 관계 되니까 한국 학계는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분류되는가? 제가 전공자는 아닙니다만은 남북 간 교류 협력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주요 학문들 또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저는 잘 모르는 내용이지만은 13개 카테고리 중에 논문들이 정말 우리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인가. 그다음에 한국의 학계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접근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은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은 저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전공이 아니라고 겸손하게 하시면서 아주 뭐 전공자보다 더 날카롭고 또 중요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이따가 또 그 답변은 이따가 듣기로 하고요. 이어서 이제 정준희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정준입니다. 저는 통일부에서 한 30년 근무를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종대 국정관리연구소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뭐 특별히 제가 드릴 거는 좀 보충 설명하는 차원에서 경험을 약간 섞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북형 환경 상태 조사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남북 교류 협력의 어떤 기반, 토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남북 교류가 끊겼기 때문에 그건 좀 기여하는 바가 좀 뭐 이렇게 찾지를 못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통일 준비와 관련이 됩니다. 통일 준비라는 건 특별히 우리가 이제 통합에 대비해서 이렇게 필요한 자료들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사실은 통일이라는 문제가 한반도를 새롭게 꾸미는 거예요. 남쪽도 사실 새로운 나라로 탄생시켜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했던 이 환경 상태 조사와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한 어떤 개발 연구 이런 것들은 지금은 당장 쓰이지 않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반드시
이것서부터 시작을 할 것이다. 이 자료로부터 시작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김 교수님께서 좀 걱정을 하셨는데 제가 잠깐 그 홈페이지 초안 같은 걸 좀 봤는데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강태국 박사님 대신 생각보다 주변에서 우려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데이터베이스화 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충분히 그 공로를 인정받아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중에서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자료 확보를 위해서 어떤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기본이 되는데, 그 해외 네트워크, 그 국내에서도 사실 환경과 관련돼서 여러 네트워크들을 이렇게 한번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적인 의미가 충분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도 사실은 이제 과제인데 이렇게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물적 어떤 지적인 자료들을 어떻게 과연 이어나가느냐, 다시 이것이 활기를 찾을 때 그 시기에 어떻게 유실 없이 이제 복원시키느냐 하는 이런 과제가 지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경환 박사님 해주셨던 고문원 조사, 요거는 저는 굉장히 생소했지만 이건 너무나 특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가지 제가 좀 이렇게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 포유류인데 해상 포유류 같은 고래라든지 뭐 물개, 제가 백령도 가서도 보니까 물개가 꽤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예전에도 물개 많이 잡아서 진상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앞으로 하실 때 혹시 또 하시게 되면은 그런 것도 더 포함해서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북한도 물개 많이 잡거든요. 그래서 해구신도 뭐 우리한테 주고 막 그랬는데 그런 점에서 해상 포유류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남북 협력 그 방안과 관련돼서 몇 가지를 또 말씀을 드리면은 이 환경 분야 또는 대북 지원 분야 이런 것에 관해서 보면 북한은 분명해요. 하나는 정치 종속성입니다. 모든 게 다 정치에 종속돼 있다는 점이 환경 분야에도 내리누르고 있다. 그것이 지금으로서는 또 대북 제재라는 국제적인 대북 제재라는 환경에 꽉 억압되어 있는 이런 상황임을 우리가 이제 환경적 요소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경제성이에요. 이 환경 접촉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 산림, 그전에도 우리가 산림과 관련돼서 고건 전 총리께서도 어떤 회도 운영을 하시고 접촉도 하고 이랬었는데 결국은 돈만 달라는 것이지 나머지 기술이니 장비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아서 사겠다. 중국에서 싸게 사서 도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장애물일 텐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이 결국은 경제성도 있지만 정치성 때문에 그런 북한 담당자들의 태도가 그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환경 협력 또는 뭐 다른 개발 협력 분야는 사실은 대북 관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놓치지 않고 계속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 수방 아까 물 관리 같은 거, 불보다는 물 관리에 우리가 이제 북한하고 협력하는 요소가 많았는데 임진강 수방 사업 같은 경우도 가보면 딱 세네 가지예요. 뭐냐면 서로 정보를 교환하자.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어떤 뭐 내부 사정이 노출되는 걸 굉장히 꺼리기 때문에 정보 교환도 잘 안 되고, 그러면 공동조사하자. 이러면 또 공동조사도 또 만만치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 남은 거는 그 다음에는 돈 따져가지고 장비 지원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이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공동조사, 서로 정보 제공, 여기서 그냥 그 단계에서 그치고서 그 이후에 진전이 안 됐는데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갈 겁니다. 나갈 것이고 이런 점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이 방향성을 좀 본다면은 아까 저기 이상수 박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남북 간의 교류가 없고 또 특히 북한이 2019년 이후에 남한과의 교류를 끊으라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남북 쪽의 축을 갖고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국제적인 축으로 접근하는 게 하나의 중요한 방향성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뭐 국제 기준에 따르다 보면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을 안 따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 좋은 사례로서 예전에 일본에서 바나나와 우유를 주는 모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안 하겠지만 그 바나나 우유를 주는 모임은 쉽게 상하잖아요. 바로 먹어 치워야 되고, 그리고 한 사람이 뭐 바나나 뭐 10개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사람한테 나눠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 북한의 사정을 생각해서 그
좀 널리 퍼지게 하는 그런 특성이 있었는데 이런 어떤 구체성에 있어서 우리가 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 저기 이상수 박사님 발표하신 대로 침엽 수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상당히 저는 공감을 하고 잘된 지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는 또 산림 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자꾸 식목대가 북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북한도 사과나무를 많이 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나무도 좀 이제 달라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고려해야 될 요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환경 분야도 우선순위를 따져서 남북 교류가 필요한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SDGs 사업의 17개 항목 중에서 우리 김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한 5개 정도는 우리 그 그린 대땅트 사업에 그것이 지금 연구 중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정책화되는 순간이 올 텐데 그런 것들을 아마 민간 연구자분들 어떤 지혜도 같이 모아서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뭐 산림일 수밖에 없는데 그 뭐 김정은의 어떤 과거 우리 녹화 사업 하듯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가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재난관리인데 재난관리도 우리가 한번 해봤어요. 사실 불관리는 DMZ에서 불이 났을 때 한국의 소방 헬기가 들어가는 문제를 갖고 노무현 정부 때 같이 협력해 본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는 끊겼지만 그런 식으로 불 관리도 해봤지만 불보다는 이제 물 쪽으로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점도 아까 말씀드렸던 구체성을 같이 겸비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분야는 접경 분야일 겁니다. 접경 분야, DMZ 분야 관련돼서 우리가 협력 이야기를 꺼냈을 때마다 북한이 손사래를 쳤는데 이게 통일을 위해서는 독일의 그린벨트처럼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 분야의 전문가분들께서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될 거예요. 일단 통합이 된다 그러면 그린벨트부터 그 DMZ부터 깨부시고서 거기다 개발 사업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린벨트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환경 분야에 있는 분들이 어떤 식의 답을 갖고 있어야 될지를 정부 쪽을 좀 리드를 해서 가르쳐 줘야 될 그런 상황이 반드시 올 겁니다. 하여튼 제 말씀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투명성과 국제성을 같이 겸비한 쪽으로 남북 개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랜 경험과 관록이 묻어나는 그런 토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언뜻 생각났는데 과거에 그 코로나 이전에 유럽의 독일의 한스 자이델 재단을 통해서 베트남에서 북한 전문가들과 지금 말씀해주신 몇 가지 산림 분야 뭐 이런 거에 관련해서 같이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축적이 되면서 지금은 단절됐지만 향후에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방향으로 잘 전개가 되고 또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 마지막 토론에 심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국환경연구원의 심창섭입니다. 저는 앞서 두 분 전문가께서 굉장히 그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국제경치학하고는 이제 거리가 있는 사람인데요. 저는 이제 대기 환경하고 이제 기후 변화 그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기관도 이제 남북 이제 의제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과학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터라 뭐 강태구 박사님이라든지 이제 다양한 분들 통해서 이런 이슈를 알고 있었고요. 제 관점에서 뭐 제한적이긴 하지만 뭐 좀 몇 가지 그냥 조금이라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한하고의 이슈라는 게 굉장히 저도 제가 비전문가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70년이 넘는 세월이지만 과연 이제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을까? 뭐 다행히 뭐 이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던 건 다행스럽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한계가 너무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언제 이게 활용될지 모를 기약 없는 기초학문 같은 그런 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세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강택구 박사님께서 이제 좀 일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좀 우울한 톤으로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거 이렇게 그 취지가 이게 아닐 텐데라는 좀 걱정을 했는데요. 제가 뭐 짧은 소견입니다만은 이제 정부가 이렇게 바뀌고 여러 가지 이렇게 겪어보면서 또 오히려 반대로 갑자기 또 하라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또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뭔가 이제 연구를 하시니까 소명 의식을 갖고 계속 좀 추진을 하거나 정리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큰 또 쓰임새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제 좀 전에 정준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 우리 KI에서 구축했던 이런 사업들이 사실 이제 환경부 차원에서 한 거긴 하지만 이런 이제 그 연구 결과에 대한 교류라든지 아니면 데이터에 대한 어떤 협력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은 사실은 중간에 많이 논의가 됐었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긴 해요. 근데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워낙 이 부처라든지 기관 간의 장벽이 제가 느끼기에는 갈수록 높아지는 것 같아서 참 걱정스럽거든요. 이게 뭐 강 박사님이 노력을 안 하셨을 때는 안 하셨진 않았을 텐데 이게 여러 가지로 분명히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게 사실은 환경부도 그 부처 안에서 굉장히 협력이 안 되거든요. 갈수록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이게 도대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앞으로 이제 다학제적으로 이게 다 통할해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정부나 이런 조직들은 거꾸로 간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탄소 중립만 해도 저희 대기 온실가스 쪽이 기상청하고 환경부하고 굉장히 또 첨예하게 싸우고 협력을 전혀 안 합니다. 굉장히 좌절스럽거든요. 제가 봐도. 이제 그런 것들이 거버넌스에 대한 해결은 사실은 굉장히 좀 풀리지 않는 굉장히 좀 행정학적인 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숙제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자리가 사실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안 되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전문가 영역이라든지 학제 간의 영역에서 많이 좀 교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는 사실 깊이가 어디까지냐 이게 뭐 체계가 어디까지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자리는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계속 지속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제 제가 이제 기약 없는 준비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좀 간단한 사례를 들으면 저희 이제 기관 바로 옆에 교통연구원이 있는데요. 거기도 이제 어떻게 하다가 제가 아시는 분이 철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계획을 남북 통일 이후에 어떤 이제 그 계획을 갖고 가야 되는지 다 그런 것들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기 오염 분야도 사실 이제 뭐 우리가 협력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대기 오염을 하는 사람들은 뭐 중국의 영향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중국의 영향이 이제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의 100%를 누가 기여하느냐고 봤을 때 중국이 한 30에서 35%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북한도 우리 대한민국 미세먼지의 한 10% 정도 이상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걸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북한이 경제 활동도 없고 무슨 이렇게 연료를 많이 태운다고 그러냐 그런 질문들을 하실 것 같은데 북한은 작은 연료를 태워도 방지 시설이 없어요. 대기오염 방지 시설이 없고 연료 자체가 굉장히 그 저급 연료를 쓰다 보니까 작은 에너지를 써도 굉장히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생산이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수도권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그 분야별로 없는 협력 분야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2020년부터 잼스라는 대기질을 관측하는 정지궤도 위성을 쏴가지고 사실은 중국이 이제 한반도에 어떻게 대기오염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지 이를
거의 한 3시간 간격으로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북한과 협력할 수 있는 좋은 아젠다가 될 수 있는 거리가 많고, 뭐 아시겠지만 재난이라든지 뭐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위성이라든지 뭐 기상청에서 북한 상황을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종합이 돼서 준비가 될 수 있는 어떤 주무 역할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저는 그러니까 주무에 대한 역할,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안 된다면 학계에서라도 다양한 전문가들이 서로 알고 있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경화 박사님 발표도 저도 굉장히 구경화 박사님 분야지만 굉장히 그 신선한 연구를 되게 하시고 되게 중요한 연구를 하시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마도 그 산림청이라든지 기상청도 고분원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워낙 그 이제 여러 가지 실록이라든지 이렇게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가치들이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도 궁금했던 게, 서식지라는 게 이제 산림 생태계라든지 그 당시에 어떤 기후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구 박사님께서 그 연구하시는 부분도 아마 기상청이라든지 산림청 그쪽에 아마 자료들하고 연계가 되면 이제 반대로 북한 지역의 산림의 어떤 훼손이라든지 그런 게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추정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제 연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연계를 통해서 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탄소 중립 시대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마 뭐 북한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그 기후 변화에 대한 영향은 뭐 지역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북한과도 어쨌든 탄소 중립 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준비가 필요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탄소 중립에 대한 정책도 우리나라도 아직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가 어쩔 수 없이 되게 중요해질 텐데 원자력으로 커버가 다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가장 지금 뼈아픈 실책 중에 하나가 산림을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태양광을 놓는데, 이게 뭐 아셨겠지만 기후변화 때문에 강수의 빈도가 과거에 100년 빈도로 강수가 오거든요. 그러면 산사태가 나고 오히려 그 환경, 그 산림을 파괴하는 그 부작용이 더 커져 버립니다. 그리고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가 뭐 어떤 정권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 신안 앞바다의 대규모 풍력 단지도 사실은 그 시대랑 좀 맞지 않았던 게, 이게 유럽이라든지 선진국들은 오프쇼어 그 파워라고 그 윈드 파워라고 해서 그런 생태계 영향이라든지 어떤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금 수십 킬로 떨어진 그 원양에 있는 지역에다가 풍력을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직접 수소를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이미 정책 방향이 바뀌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아직 시행착오를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 남북 협력했을 때도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도 국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남북 협력을 하시는 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할 말은 많은데 제가 오늘 좀 그냥 드는 생각은, 굉장히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고 다양한 자료가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좀 주무를 잘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 학계에서라도 아니면 학회 차원이라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나중에 굉장히 좋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토론 아주 감사드리고요. 많은 또 귀감이 되는 그런 질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분 토론은 세 분 발제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요.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세 분 지금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만 세 분 발제자께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순서를 이번에는 거꾸로 해서 이상수 박사님께 혹시 발언하실 내용 있으시면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리시죠? 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선 김재기 교수님께서 SDG, 그리고 지속적 발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북한의 입장, 그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 또 놀란 거는 2021년도에 코로나 상황이 제일 좀 긴박했을 때, 이외에는, 자국의 상황이나 아니면은 자신들이 대처할 방안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한 두 가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신들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자력갱생으로 자력적으로 좀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한계도 있어서 그런 자신들의 문제를 솔직하게 좀 국제사회에 좀 전달을 하면서 두 번째로 그런 분야에서 국제적인 협력,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메시지를 좀 주지 않았나 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북한이 보고서에 제출을 했을 때 자신의 좀 문제점 그런 거를 좀 제시한 거를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좀 자세히 좀 살펴보고 한국도 앞으로 한번 그런 북한이 제시했던 보고서에 그런 협력 지원 필요한 요청한 분야를 좀 집중적으로 좀 준비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보고서를 한번 좀 자세히 좀 읽어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북한이 제시한 게 네 가지 분야,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 중에서도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탄소 배출 감소, 또 자기네들 목표도 좀 제시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자신들이 좀 교육적으로 아니면 트레이닝 좀 통해서 좀 개선을 하고 싶다라는 점도 좀 밝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네 번째로 방파제, 그다음에 방조제 감소를 해서 자연재해를 좀 막겠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제시를 구체적으로 좀 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유럽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갖고요. 특히 또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런 분야에서 좀 북한 전문가들을 어떻게 좀 교육을 시키고 트레이닝을 시킬까 그런 좀 구체적인 방안을 좀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북한하고 직접적인 교류 협력이 힘들지만 이렇게 유럽이 만약에 그런 분야에서 북한의 전문가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트레이닝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시작이 된다면은 간접적으로 한국이 북한과 EU 그런 협력이 안에서 한국 전문가들도 같이 불러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보면 뭐 여러 교수님께서 일관성 그리고 투명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관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이 한국보다도 뭐 꾸준히 해오는 일관성이 있고,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도 뭐 유럽은 인도주의적 지원, 그다음에 환경 분야에서 꾸준히 북한하고 교류 지원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많기 때문에 일관성 분야에서도 한국하고 유럽, EU가 협력할 분야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투명성인데요. 제재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인도주의적 지원 그다음에 개발 그런 쪽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재 영향을 조금 덜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뭐 기술적인 민감한 분야 빼고는 이제 정책 분야에 이제 북한의 그런 유럽의 경험이나 그런 거를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일관성과 투명성을 한국이 EU를 통해서 북한과 교류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약간 지났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오늘 좀 의미 있는 그런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논의에 참여해 주신 발제자 세 분과 토론자 세 분께 감사드리면서 또 이렇게 플로어에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